모처럼 이제 그제 비가 좀 와가지고 정말로 단비 같아요. 충청도, 전라북도, 강원도 이쪽 아주 가물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그나마 좀 해갈이 돼가지고 좀 다행입니다. 밭작물은 가보니까 뭐 줄기가 부서질 정도로 바짝 말라 있었는데 대파를 안 해도 되니까 좀 다행이었고요. 차제품 논농사 같은 데도 관정을 좀 사전에 좀 중규모, 대규모 관정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한 발도 우리가 이기 변화가 아주 심해서 관정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좀 잘 알게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거 잘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하금열 비서실장이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처리 과정과 그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석 안건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죠. 저도 공개를 자주 주재하지만 즉석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런 경우만 즉석 안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보통은 그 전주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다 해서 금요일까지 다 마무리를 져가지고 금요일 마무리 진 걸 가지고 월요일날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청와대에서 그 국무회의 안건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을 듣습니다. 직접 주재하실 적에는 따로 들을 필요가 없고 직접 주재하시지 않으면은 월요일날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특별한 안건, 시급한 당일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건 이런 경우는 대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처리하는 법이지 정기국무회의 때 그렇게 즉석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각부 장관님들이 다 국무위원입니다. 자기 부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여러 가지 법령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안건에 관한 심의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건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가지기 때문에 즉석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안건은 더군다나 한일 간에 오랫동안 협의를 해온 안건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금열 비서실장한테도 이 안건을 이렇게 졸속하게 비공개적으로 처리한 국무총리이나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해임을 하도록 국무총리를 해임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불신임만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안건이 왜 제가 이렇게 내용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안 좋다고 보냐면 우리나라는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무역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은 전체 무역 비중이 20%가 넘어요. 수출은 24~25%에 가깝고 수입도 한 60%에 가까워서 전체적으로 대중국 무역 규모가 1조 원 중에서 전체 무역 규모 1조 원 중에서 항상 중국이 20%를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 그리고 일본의 그 무역 규모는 수출은 20%가 안 되고 수입은 2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규모라서 우리 무역 수저 전체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20%가 넘고 미일 비중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교통상은 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80년대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가 안 돼 있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없었기 때문에
외교 국방이 주로 한미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중국하고 수교를 뒤로는 우리 전체 통상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를 반영하는 외교 통상 정책과 군사 정책이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과시킨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80년대 한미일 삼각관 동맹,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때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추진했었는데 그 수준을 후퇴하는 수준이거든요. 우리의 그 외교 통상 환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1조 원이라고 했는데 1조 달러를 말하는 겁니다. 1조 달러. 이렇게 그 통상 구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협정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특히 우리 안보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라서 내용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협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폐기를 해야, 연기가 아니고 폐기를 해야 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민생 중에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관계해서 제일 심각한 거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두 가지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인상이 돼서 거의 그 등록금을 내다가 보니까 처음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빚더미를 가지고 나올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 빚을 상환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이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그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각 당이 다 절반 등록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는 새누리당 쪽은 아주 미온적인 그 등록금 인상을 좀 인상률을 낮추고 장학금을 조금 보완해주고 이자율을 좀 낮추는 아주 미온적인 정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실제 등록금을 정액을 반액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그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이제 만들어서 재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립대학교 등록금은 사립대학교 등록금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국립대학교 등록금이 국공립대 등록금이 대개 한 416만 원, 사립대는 737만 원이니까 약 한 70%, 60% 조금 넘는 수준이죠. 60%가 좀 못 되는 수준이죠. 이렇게 국립대 등록금이 좀 낮아도 실제로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립대 등록금이 이렇게 실제 학비보다 실제 학생들이 사용한 교육비보다 매우 높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교육부 장관 쪽에 보니까 이렇게 등록금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학생들 교육에 쓰는 게 아니고 재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 교육시설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교육비로 이제 다 쓰고 재단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재단의 출연금, 재단의 재산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기부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학교 시설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교육비로는 그 중에 일부만 쓰고 일부는 그 연구실이라든가 뭐 다른 재단의 시설물, 재단이 소유하는 시설물들을 많이 이제 고가로 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자기들 등록금이 오히려 재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거에 쓴다는 것을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금을 올려가지고 학자적으로 융자해 줘가지고서는 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등록금 상한제를 해서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구조조정을 잘 하는 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래야 실제로 재단의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고 학생들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마련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GDP의 1%까지 이 교육, 고등교육 정부가 투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제 올려나가는 쪽으로 우리 등록금 재원 마련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한 3조 한 5천억 정도만 추가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하면은 반값 등록금 제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조 5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잘못된 그 재정 지출, 4대강 사업이라든가 혹은 정부가 그동안에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감사해 준 것만 1년에 8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만 다시 감세를 철회해도 충분히 재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빚더미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고 공부를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나와서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쪽에 재정을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자리는 완전히 정부는 가랑곳 안 하고 기업만 시장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들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필요한 만큼은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세출 구조 개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입 구조 개혁도 하고 세출 구조 개혁도 해서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는 그런 민주당 입장을 이번 국회에서부터 분명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사건은 이거는 일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와 걱정을 끼쳤고 애교적 망신을 철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이 모든 책임이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넘기고 있습니다만 저는 절반 이상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와 애교 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새누리당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이 협정이 6월 26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보고를 받고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민주통합당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밀어붙였던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원에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반대는커녕 이 국무회의 다음 날인 6월 27일 날 오전에 김영우 대변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국가 안보를 위한 애국가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체결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오히려 정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28일 날도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한적 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 교환 협정이라면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 국민과 정치권이 동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기에 이르자 양국 정부가 서명하기로 한 29일 날 당일에 이제 부랴부랴 정부의 협정 체결에 보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군사협정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마치 자기들이 무슨 공을 세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도 그렇고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서민경제 파탄, 지방경제 붕괴, 그리고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실종, 이런 총체적 국정 실패와 권력형 비리 만연도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이 100개가 넘는 악법들과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해서 무능한 MB 정권의 독주와 전횡을 뒷받침하는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와 반성은커녕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선거를 앞두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이 새누리당의 후한 무치함과 적반하장에 온 국민이 붕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교육 제도가 아주 많이 헝클어져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제 현장에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어려움 아까 말씀드린 대학 등록금 문제를 겪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사교육비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입시 제도가 또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중학생들까지도 입시 고통을 치러야 되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입시 고통까지도 많이 이제 아주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그다음에 사교육비, 입시 고통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제 이게 반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대학 등록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를 자꾸 망가뜨리면은 이 교육제도라고 하는 건 입학하는 학생들 교육기간이 3년, 4년 기간이 있어서 한 번 제도가 바꿔놓으면은 그 제도를 바로 2, 3년 사이에 못 바꾸게 됩니다. 다른 정치하고 차이가 이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특목고다, 자립형 사립학교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는 바람에 중학교 학생들까지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큰 국가의 교육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고, 각 정부의 교육부는 그걸 실행하는 기관 체계로 이렇게 좀 이원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제도는 안정되고 실행은 이제 각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영국이 이제 그렇게 안정된 교육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부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흔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98년대 교육부장을 취임했을 때 531 교육개혁안을 국민의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전에 문민정부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손을 대지 않고 바로 실행에 넣었던 게, 바로 국민의 정부가 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개혁 논의를 몇 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책이 자꾸 표류를 하기 때문에 531 개혁안을 그때도 실행을 했던 게 바로 그런 교육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이 그 교육 제도를 손을 대가지고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을 우리가 맡고 또 당내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당 교육개혁 특위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과학위원회가 되겠죠. 교육과학위원회가 함께 이 여러 가지 아까 필요한 등록금, 또 사교육비, 입시고통 이런 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있습니다.